지금은 예측하고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들이 빠져나갈 때는 이 사이렌이 멈췄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신호. 의미 있다. 그건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감세 정책 정도로 뭐 예를 들어서 금융시장이 안정이 된다든가 하다못해 양적 완화까지만 가는 거 정도, 이 정도까지만 가도 거기서 안정이 되면 그래도 좀 안심할 수 있는 상태. 맞습니다. 이런 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드렸던 제가 뭐 함부로 숫자를 얘기 드리는 건 아니지만 역사적인 경험치로 아까 미국 주식시장이 20% 조정에 대한 숫자를 하나 기준으로 침체에 대한 기준점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아까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 그 에너지 기업들이 지금 1200bp 12%포인트를 더 내야지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어려운 환경이 됐는데 전체 기업들의 그 정크본드 수준의 고위험군의 채권을 조달하는 금리가 지금 600bp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평균은. 그러니까 에너지 기업보다는 반 수준이죠.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 주의보라고 할 수 있는 첫 위기, 그러니까 침체 주의보죠. 그게 한 500bp 정도가 뚫렸을 때 얘기를 하고요. 700bp 정도 선을 이제 위협할 때가 경보 수준 정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800bp를 초과했을 때는 그게 금융위기 이후로는 2011년에 미국의 시정된 거 강극 때, 그 다음에 16년에 유가 20불까지 떨어져서 에너지 기업들이 그때 또 위험했을 때, 그때 딱 전체 평균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800bp를 쳤는데 그 이상 올라가면 2008년 금융위기 때랑 유사한 상황으로 가거든요. 여기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자주 보실 수 있는 지표는 아니겠지만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런 블로그나 이런 데서 조금씩 나오는 이 미국의 신용 경색이 나오는 이 기준점들을 조금 잘 유의하면서 야, 이게 정말 위험 단계로 가는 거에 대한 하나, 지금은 사실 누구도 예단하고 예측하고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네. 여건이 왔을 때 대응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놓고 보면 기준점들을 그 정도로 제가 얘기를 드리겠고요. 네. 그다음 또 하나 지금 그 신용 지표들 그 하이힐드 스프레드 말고도 지금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단기 자금 시장에서 은행들이 조달하는 금리도 지금 되게 중요합니다. 그 리보 금리라고 혹시 네, 리보 금리. 우리나라는 뭐 그런 준하는 게 뭐 은행들이 또 CD 같은 걸 찍어서 조달하는데 네. 은행 간 거래 금리 리보 금리가 아직은 그래도 전체적인 정책 효과를 먹으면서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중앙은행이 얘기하는 정책 금리 대비 리보 금리 떨어지는 속도가 지금 현재 또 떨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낮췄는데 리보 금리는 그만큼 안 낮아진다 이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은행 간 금리 이렇게 해서 리보 금리인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에너지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좀 네. 도태돼야 될 기업들은 일부 산업에서는 좀 뭐 구조조정도 될 수 있는 거고 또 새로운 뭐 이런 그런 좀 없어진 업체만큼 또 새로운 기회도 생길 수 있는 건데 2008년 금융위기 때 겪어서 알겠지만 금융기관의 신뢰가 사라지는 건 굉장히 큰 위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했던 리보 금리와 초단기 금리 뭐 정책 금리의 차이 스프레드를 가지고 뭐 리보 OIS라는 뭐 또 지표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그런 스프레드가 원래 안정적일 때는 0.2%포인트 20bp 이내로 되게 안정적으로 그 비용이 뭐 은행들 얼마나 신뢰성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겨우 0.2% 정도의 신뢰로 은행들이 거래를 했는데 지금 그게 50bp 또 0.5%포인트까지 또 곱절은 늘어버렸거든요. 그런 지표들이 향후에 제일 중요하게 지금은 이 위기 국면에서 제일 중요한 잣대로 놓고 살펴야 되는 유동성 경색, 신용 경색 메인 지표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국제 금융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네. 한국으로 좀 얘기를 좀 좁혀서요. 네네. 지금 아직 뭐 초기 단계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 우리가 나누긴 좀 힘들지만 네네. 그래도 지금까지를 보면 미국의 뭐 주가 지수가 떨어진 것보다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덜 떨어진 것 같고 네. 우리가 조금 덜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채권 시장이 우리나라 국내 채권 시장만 봤을 때 네. 안정적인 거 보면 예전에 우리 한국을 보던 시각하고 지금 이번에 좀 달라진 게 아니냐 이런 신락 같은 희망을 좀 갖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한국 시장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예,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뢰성이나 한국이 갖고 있는 건전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하고 좀 달라진 건전성이 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선진 권역 세계 경제 수준에서 한 10위권 되는 나라 중에서 우리가 총소득이죠. GDP에서 경상수지 흑자를 거의 뭐 한 4에서 5% 이상 내고 있는 나라가 한국 정도밖에 없습니다. 뭐 대만이라든지 태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뭐 일부 흑자국들이 존재하지만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나라들 대비해서 한국은 금융시장 선진화 정도 놓고 봤을 때 높은 경상수지 흑자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미국이 기준금리라고 하는 금리 수준이 2.5%까지 높아져서 미국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3%를 넘어갔을 때도 우리나라는 그때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뭐 전체적인 경기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금리 1.75에 미국보다 훨씬 낮았죠, 금리가.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은 낮은 금리 때문에 한국에 투자해놓은 외국인들이 다 자본 들고 나가서 네. 자본 유출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그랬었죠. 미국보다 낮은 금리 시대를 살아라고 했지만 오히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채권을 더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요. 금리가 낮은데도 우리가 더 상대적으로. 그만큼 한국이 갖고 있는 그 밖에서 돈을 벌어올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경상수지에 대한 흑자의 안전성 이런 걸 보고 한국이 상당히 이제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만약에 이게 세계 경제 침체로 넘어가면 뭐 근래로 뭐 최근에 강세를 나타냈던 브라질 시장이라든지 뭐 저기 뭐 인도네시아 채권이라든지 멕시코 채권이라든지 이런 때도 유동성 풍부하고 글로벌 경제에 대한 위기 국면이 없었을 때 작년에 가장 수익성이 좋은 상품 중에 하나였거든요. 금리도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서 되게 좋은 상품이었는데 다 망가질 겁니다. 다 망가진다고요? 금리가 엄청 급등해 버리겠죠. 아까 얘기 드렸던 에너지 기업들이 네. 조달을 못해서 더 높은 위험값을 지불해서 금리가 막 치솟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브라질 지금 6%까지 떨어진 브라질 금리 불과 3, 4년 전에 브라질 경제 위기 나올 때 13% 14%였거든요. 네. 그렇게 다시 돌아가겠죠. 아.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한국은 그런 위험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원달러 환율이 1220원까지 치솟다가 미국의 적극적인 정책이 들어왔을 때 또 1200원 언저리까지도 안정화되면서 네. 그런 신뢰성 정도는 있는데 근데 지금 또 하나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덜 떨어지는 걸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경제적인 체력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관점입니다. 네. 덜 빠지는 거 아니라고 보지만 또 우리나라는 아까 그런 경상수지 흑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달러라든지 유로라든지 엔과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만큼 제로금리라든지 네. 양적 완화라든지 그런 통화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쓰기에는 힘들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현재 1.25%거든요. 네. 사실은 2월 달에도 코로나 이 악화 때문에 금통위에서 전격적으로 우리나라도 금리는 하지 않겠어 했는데 한국은행이 한번 참았습니다. 상당 부분 그런 여론의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았고 3월 3일 날 연준의 전격 인하를 보고도 또 우리나라도 임시금통위 열어서 미국에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은데도 또 참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규모 네. 개방 경제라는 그러니까 한국의 신뢰성은 분명히 경상수지 흑자 기반에 있지만 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미국 따라서 0%대 금리를 간다든지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막 유동성을 찍어내서 뭐 우리나라 회사채를 사준다든지 이런 정책을 하게 우리도 되면 MMT에서 막 돈을 막 찍어낼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건 어렵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제가 감히 얘기 드리겠지만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로 되게 중요한 레벨이 1250원이거든요. 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1500원을 갖고 뭐 우리 IMF 때는 뭐 2000원을 간 적도 있지만 그런 정책 쪽으로 넘어가면 원화 가치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회분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외국에 가서 돈을 잘 벌어오는 거에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로 태국 같은 국가가 지금 뭐 우리보다 훨씬 작은 나라죠. 네. 근데 걔네가 지금 기준금리가 1%입니다. 우리보다 낮아요. 어떻게 태국 같은 나라가 우리보다도 또 이제 역으로 생각해보죠. 근데 걔네가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벌 때는 10%도 벌었고 네. 지금도 6에서 7%를 버는 아주 굉장히 외국에서 돈 잘 벌어오는 능력을 가진 나라인데 네. 작년에 올해 들어와서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관광 수지라든지 이런 게 악화될 위험에 처했는데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기준금리 1%를 냈더니 태국 바트화가 급락을 해버렸어요. 가치가 통화 가치가. 한국은행도 아마 그런 주변국들의 사례,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작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0%대 금리에 진입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조금 어려운 용어로 실효화한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실효화한. 그게 금리의 실효화한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나라마다 갖고 있는 그런 건전성들을 감안해서 갈 수 있는 한계치 정도를 추정을 하는데 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0%. 그래서 제로금리 정책, 심지어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도 네. 뭐 일부 활용을 했는데 호주 같은 나라가 트리플 A 글로벌 신평사들이 트리플 A 신용등급을 내주는 나라가 네. 지금 현재 기준금리 0.5%까지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주 통화 가치도 지금 굉장히 많이 호주 어지라고 하는 호주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네. 원 달러 환율도 지금 우리의 실효화는 뭐 그 호주보다는 위 아니겠어 뭐 이런 추정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충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이제 4월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니까 실효화한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추정하느냐에 따라서 논란도 많고 그래서 한국은행도 정식 숫자를 내놓을 수도 없는 그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카드를 노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영역인데 지금 대부분 많은 전문가들이 한 2010년대 중반까지 1%가 마지노선이지 않겠냐 우리나라가 0%
0%대 금리 들어가는 거는 거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럼 한 번 낮출 수 있는 정도밖에 없다는 얘기. 근데 지금 그 사이에 또 성장성이 낮아지고 그거에 대비해서 실효 하한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성장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네. 그 실효 하한을 대략 지금 한 0%대 후반 정도 한 0% 0.7. 중반까지는 안 된다. 그래서 0.7 정도를 그래서 지금 뭐 하느니 대응할 수 있는 게 한 2차례 이나 정도를 얘기하시는 시각들이 좀 많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건 한 2번 정도밖에 없는데 4월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을 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 수도 있지만 네. 뭐 4월에 그냥 정기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낮춘다. 네. 그랬을 때 굉장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부담도 되고 걱정도 많이 될 것 같은데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지금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네, 저희도 사실은 뭐 2월 달까지는 지금 이런 현실을 감안했기 때문에 뭐 굉장히 2월 금통이 앞서고는 인하를 주장하시는 시각들이 많이 늘었는데도 저희도 2월 달까지는 참고 정책 여력을 좀 확보하고 신용 정책 같은 한국은행이 좀 금융중개 지원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뭐 무역업체라든지 영세 상공업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기관들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물론 그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활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쪽으로 좀 신용을 보강해 주는 정책을 썼는데 4월 달까지는 금리를 한 차례 낮추는 거는 불가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지금 몰렸다고 보고 있고요. 그 대신 이제 0%대 금리에 진입할 수 있는 조건들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경제가 침체라는 게 완전히 확연하게 인정이 돼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미국의 뭐 신용경색이라든지 이런 여건들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제로를 향해 가게 된다면 아예 진짜 딱 0%까지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0%대 실효 하한까지도 각오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럼 미국은 금리를 마이너스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는 건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유럽이나 아니면 일본에서 마이너스를 간 걸 이미 다 관찰하고 봤을 테니까 네네. 미국 연준에서는 사실은 먼저 간 그런 은행들 있잖아요. 네네. 중앙은행들이. 연준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기도 마이너스를 갈지 아니면 양적 완화나 다른 대체 수단을 강구할지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예전에 그 전전임 그 연준 의장이었던 버냉키가 2000년 초반에 일본의 대공황을 가장 잘 연구했던 그 전문가셨거든요. 네. 그분이 그래서 그런 양적 완화라든지 새로운 비전통적인 수단들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때 그런 회의가 한번 2000년 초반에 있었어요. 미국 네. 기준금리 1%까지 그때 닷컴버블 꺼지고 내렸을 때 그때 추정으로는 미국은 마이너스 금리를 갈 수 없다. 네. 왜 아니 유럽도 했고 일본도 했는데 미국이 왜 안 돼? 미국의 신용도 정도면 할 수 있는 정책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 D이면에 감춰진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은 퇴직연금 시장이 굉장히 금융시장의 또 중요한 축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죠. 네. 미국은 연금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은 그 민간 연금이 그걸 대체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수령하게 된 연금액을 죽을 때까지 받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의 제일 유명한 캘리포니아 공적 교직원 연금 같은 캐퍼스와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 비율이 뭐 70%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걔네들은 그런 주식 가치라든지 그리고 또 금리도 장기채 비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금리가 너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안정적으로 거둘 수 있는 기대 수익률들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은 그 연금 시장 때문에 아마 마이너스 금리를 못 하게 될 거다. 지금 유럽도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하고 나서 제일 크게 타격을 받은 기관들이 은행, 보험사와 같은 금융기관들이거든요. 도이체방크처럼 독일의 최고 우량은행들이 흔들리는 것 그런 것들이 다 마이너스 금리 때문에 일어난 일인 거죠? 맞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만약에 마이너스 내리면.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제일 펄스트 뱅크라고 불리는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다른 IB들 그러니까 인베스트 뱅크보다는 커머셜 뱅크들은 그러니까 상업은행들이죠. 네. 예대업에 주목하는 그 은행들은 금리 인하를 너무 공격적으로 하고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를 택하기보다는 아까 감히 얘기 드렸던 그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양적 완화 같은 유동성 직접 공격 정책을 하고 차라리 현대통화 이론 현대통화 이런. 거기까지 가면 근데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많이 들어서 지금 걱정이 되는데 근데 자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 입장으로 조금 마지막으로 돌아가서요. 네네. 자 우리 투자자들은 사실은 2월 말에 외국인들은 좀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기 시작했을 때 맞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무려 맞습니다. 10조 원이 넘는 돈이 네. 2월 말부터 계산해 보니까 들어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이 투자 방식 뭐 사실 뭐 가장 위험할 때 투자해야 된다는 원칙 뭐 이 자체는 괜찮지만 네.
그렇지 약간은 걱정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초기 단계일 수도 있고 사실 끝나가는 단계인지 아직 우리가 모르는데 네네. 개인 투자자들이 현재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지 좀 걱정이 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개인 고객 예탁금이라든지 이런 잔고들이 요거 지금 위기국면에서 빠지지 않고 있어요. 네. 계속 늘고 있고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투자 성향이 바뀌게 된 가장 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일단 첫 번째는 저금리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1%를 앞두고 있고 은행에 예금을 해서는 지금 받을 수 있는 이자 기대 수익률이 뭐 못 뛰고 하면은 뭐 1%도 안 나오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런 상황에 몰려 있는 상태에서 또 제일 크게 우리나라 자산 시장, 투자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시장이 부동산인데 작년 연말쯤 해서 이제 부동산 종합 대책들이 쏟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자금 쪽도 막혔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단기 자금 유동성 쪽으로 돈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주식시장으로 또 반대급부 쪽으로 좀 들어오는 자금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예전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유의미한 추세를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주식시장에서 재미를 보지 못했다. 늘 위너는 외국인 아니었냐. 네. 이런 평가가 있긴 하지만 지금 또 고민해봐야 되는 게 뭐 아직까지 경기 침체를 정말 반영하면 주가는 반토막까지도 가거든요 지수가. 그럼 우리 코스피가 제일 사상 최고가가 2,600이고 작년까지 해서 유의미하게 기록했던 수준이 뭐 올해 초에 2,250까지도 회복했는데 거기 반토막 얘기하면 뭐 1,200, 1,300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도 너무 빨리 들어오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정책들이 대응하면서 침체를 막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아까 신용 경색, 유동성 경색 쪽을 좀 우려했지만 단순히 풀려 있는 돈의 양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뭐 통화량이라든지 그런 지표들을 놓고 봤을 때 유례 없을 정도로 돈은 많이 풀려 있어요. 그 부분들의 그 혈맥만 잘 어떻게 정책적으로 잘 뚫어주느냐.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20% 정도 조정 국면에 들어있는 미국 증시나 미국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반응 중이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덜 빠졌지만 좀 더 빠진다고 해도 뭐 지금 순수하게 기업들의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뭐 PR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주가가 싸네 비싸네 이런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닌데 그러면 자산 가치를 좀 보자는 거거든요. 기업들이 갖고 있는 뭐 미래에 대한 BPS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자산 가치도 중요하지 않고 이전에 있었던 그 북밸류 있죠. 장부가 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금융 위기 이후로까지 제일 바텀이 0.8인데 그 0.8이 지금 1900 초반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지금 주식시장의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저항선에서의 지금 2008년 금융위기 때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긴 합니다. 자산 가치가 옛날만큼 인정을 받는 거냐. 지금 잘 나가는 주식시장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은 실제로 갖고 있는 뭐 철강 회사라든지 뭐 정유업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 갖고 있는 시설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미래에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느냐는 뭐 아마존이라든지 미국의 뭐 그런 넷플릭스 같은 테크 업체들 우리나라도 그런 꿈을 가진 뭐 최근에 뭐 그런 인터넷 소프트 업체들이라든지 IT 업체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그들은 그렇게 자산 가치가 큰 회사들이 아니거든요. 무형 가치로. 그래서 지금 PBR 0.8배를 꼭 그렇게 역사적인 그 흔히 얘기하는 락바텀 돌바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요번에도 지킬 수 있겠어 1900이 그래서 유의미한 선이 되겠어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예전에 비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하나의 기준 정도는 되겠다. 그래서 너무 지금 불나방 같은 투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까지 막아왔던 침체에 대한 대응 정도 보면 지금 선에서는 한 번 정도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해 볼 만한 거고 이게 판이 바뀌었다는 건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지금 기준이 중요해요. 어떤 위험 지표가 무너졌을 때 만약에 지금 정책들 다 쏟았는데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안 벌어진다. 심지어는 또 그렇게 금리까지 낮춰졌는데 역전이 될 정도의 위험이 뭐 나왔다. 제일 뭐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거는 대부분 민간 개인 투자자들이 잘 보실 수 있는 지표가 아니니까 장기 단기 금리 차 같은 경우는 뉴스에서도 좀 다룰 수 있는 지표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에도 쳐보시면 그런 정도 가격 지표는 뭐 여러 사이트에서 쉽게 보실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사이트 같은 데만 들어가셔도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런 게 계속 늘지 못하고 줄어드는 국면으로 더 위축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20% 조정이 끝이 아니라는 제일 중요한 증거가 되죠. 그러면 거기서는 한번 심리가 또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위험 신호를 봐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장단기 금리차 얘기하셨고 맞습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는 건 이런 어떤 투기 등급 채권이 맞습니다. 국채하고 얼마나 금리 차가 나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일반인들이 보기엔 좀 어려운 지표잖아요. 자, 그래도 어쨌든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이힐드 스프레드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자, 여기에다가 중요한 지표들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이 지표는 꼭 보고 해야 된다라는 게 또 있다면 어떤 걸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방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는 또 쉽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자금 시장에서 제일 일반적으로 제일 쉽게 보실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원달러. 이번에도 연준이 전격 인하를 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그나마 2,000포인트에서 한 번은 방어를 하면서 숨고르기를 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원달러 환율이 1220원에서 1190원대까지 한 번은 또 20원 정도 급락을 해주면서 그 유동성 환경과 정책 효과에 대해서 민감도가 높은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네.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하고도 또 연동성이 꽤 큽니다. 미국 장단기 금리차가 줄면은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요. 아, 시소와 같이 보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적으로 제일 쉽게 보실 수 있는 지표는 원달러 환율은 1차 저지선이 제가 뭐 기술적 분석 전문가도 아닙니다. 저는 원래 경제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사람인데 지금 네. 펀더멘탈이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네. 경제 지표는 후행적이고요. 아, 그러면 제일 민감하게 가격들을 반영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제일 쉬운 지표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아. 요번 앞에 위기 수준에서 1220원과 제일 키 라인이 1250원입니다. 사실 생각보다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그 정도 수준들을 잘 점검하면서 환율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다. 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그 기준점들 또 얘기 드렸고 또 하나 이거는 제가 채권 투자자, 채권 분석가이기 때문에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자주 보는 건 아닌 지표긴 하지만 주시장에서 외국인이 팔았다고 했잖아요. 네. 반대로 채권 시장에서는 선물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채권을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래도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신뢰성을 가진 하나의 증거인데 근데 금리가 너무 많이 떨어지면 또 한국에 대한 거기서 이제 고민이 생길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한국에 대한 신뢰성과 어느 정도 지금 금융시장이 진정됐을 때 네.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주시장 안정과 함께 또 하나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채 선물 시장에서 매도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네. 뭐 저 같은 사람이 계속 그걸 와치해서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것도 또 이제 뭐 거래소나 이런 데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데이터긴 하지만 그렇죠. 예,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이 국채 선물 사는 것까지 매일 내가 볼 수 있나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조금 더 시장을 깊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과연 이 위기 국면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지금 돈 많이 벌었거든요. 네. 그 국채 선물을 사가지고 금리도 낮아지고 뭐 하니까. 네. 그거를 차익 실현하고 나가는 타이밍이 이 아이고. 위기 국면이 해소되는 네. 또 하나의 되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네. 제가 이제 만난 투자자들이나 이런 데 나와서 한 번씩은 얘기 드리는 건데 만약에 그게 나오면 제가 기자님한테 뭐 따로 카톡이라도 한번 보내드릴게요. 빨리 저희 박종원의 경제한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제가 출연은 못해도 선물 매도가 나타났을 때 빨리 알려드리는 그것도 의미 있게 외국인들이 이 정도면 이제 의미 있다. 그건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의미인 점지. 그렇죠. 경계가 해소가 됐다 정도 수준을 그들이 한번 사면은 좀 추세를 가지고 사요. 추세를 가지고 사고 팔 때도 추세를 가지고 팝니다. 네. 그러니까 꽤 의미 있게 스윙을 하는 투자자들인데 그들이 빠져나갈 때는 이 이제 경계 해소가 됐다라는 이 사이렌이 멈췄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신호 중에 하나로 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 주식 뭐 전망하고 투자하시는 쪽에 이 데이터를 매일매일 지금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 제가 출연 못해도 카톡이라도 날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우리나라 지금 주가가 어쨌든 장부가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고 양적 완화로 굉장히 돈이 많이 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 돈은 유동성 풍부할 것 같은데 네. 그런 와중에서 꼭 봐야 될 게 장단기 금리차 꼭 봐야 되고 네. 하이드 스프레드 봐야 되고 네. 원달러 환율 봐야 되고 네. 마지막으로 국채 선물에서 외국인이 선물을 사는지 파는지 그렇죠. 그것도 추세적으로 파는지 사는지를 계속 봐야 된다. 그리고 박종원의 경제한방에서 그 국제 선물은 저한테 꼭 알려주셔서 네. 제가 빠르게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지금 정리한 게 맞나요? 지금 말씀? 네, 정확하십니다. 네, 그리고 다행입니다. 네, 앞서 뭐 잘했군요, 제가. 평소에 잘 안 보시는 데이터들 뭐 어려운 데이터 1, 2번 빼고 네. 일단 원달러 환율은 무조건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계속 보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 중요한 말씀 정말 이거 정말 꼭 알아야겠다 하는 것들을 저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 이 보시는 경제한방 보시는 분들도 아마 야 이건 정말 체크해야겠는데 이렇게 아마 적으면서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런 데 나오면 숫자를 얘기하는 건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그게 이번엔 다를지 어떻게 또 예측하겠습니까? 하지만 역사적으로 의미 있었던 그래서 뭐 아까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500bp가 주의보고 700bp가 경보 그런 것까지도 제가 임의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분명히 이번엔 다르다라고 했을 때 가장 금융 투자가 실패했던 그 가장 값비싼 한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사적인 경험들을 왜 우리가 과거를 자꾸 돌아보는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은 잘 보시지도 못하는 데이터를 그렇게 기준점들을 얘기 드렸는데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만 요즘에 정보들이 워낙 많은 세상이니까 그런 것들도 좀 이런 위기 국면에는 한번 좀 찾아보시고 아 정말 투자를 내가 좀
정말 정밀하게 한번 좀 잘 해보겠다는 분들은 그런 저희 같은 사람들이 쓰는 보고서들도 좀 자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메리츠 종합금융증권 이 채권 애널리스트 윤여삼 연구원과 함께 지금 현재 이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또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서 되게 시사점을 많이 얻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 박종훈의 경제 한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구독 꼭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Round one, fight.